부동산 경매 꿈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회원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고차원 경매는 개인의 역량에 맞는 투자 수익 구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고차원 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의 13808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상가 1층의 물건이 되겠고요. 근린상가고요. 건물 면적은 12평짜리 근린상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4억 9,600만원. 자, 그리고 5월 28일에 경매가 진행됐다가 변경이 한번 돼서요. 취하가 됐습니다. 변경의 사유부터 잠깐 볼까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은 변경 사유를 유추할 수 있죠. 자, 보니까 경매가 진행될 때 5월 27일 날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려고 경매를 신청해 놓고 무슨 사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채권자분이 날짜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채권자의 기일 연기 신청으로 5월 28일에서 8월 20일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매각 물건은 건물의 6층 중에 1층이 되겠고요. 12.4평. 자, 근린생활시설이고 약국으로 이용 중인 물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은 17년 12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요. 보증금은 1억 5천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감정가가 4억 9,600만 원인데 4억 9,600만 원에 적정 임대료는 200만 원 꼴일 것 같은데 1억 5천에 420만 원이라 자, 매우 훌륭한 임차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20만 원 월세 정도면은 수익률을 5%만 잡더라도 매가가 10억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4억 9,600이랍니다. 자, 우선 이상한 거 하나 발견을 했고요. 자, 임차인은 17년 12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최선순위 설정 일자인 그 최초 근저당을 찾아보니까 14년 12월 9일에 최초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즉 보증금 1억 5천을 배당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하고 현황을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부적인 그림을 보기 중에 우리 목적물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상권과 입지를 쳐다보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지도로 들어가서 전자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이 앞쪽에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형성된 큰 사거리에 대로변의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네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입지가 훌륭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중심상가 사거리라고 우선 적혀 있네요. 뭐 어디가 중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동네라 중심상가 사거리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친절하게도 중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로드뷰로 저희의 물건을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중심상가 사거리에 이렇게 건물들이 높은 이쪽이 상업지역이었죠? 상업지역에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쫙 위치해 있고요. 저희 물건을 쳐다보니까 화일 메디칼이라는 빌딩의 이름이 보이네요. 화일 메디칼 센터의 빌딩의 1층에 위치한 약국이 되겠습니다. 뭐 겉에서 보기에도 정형외과가 있고 피부과, 안과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안 보이네요. 네, 또 땀을 한번 흘려주고 뭐 여러 약국들이 입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약국은 현재 2개가 현재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상가 입구 쪽으로, 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곳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2개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동선이 가장 좋은 쪽을 양쪽을 약국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외형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봤고요. 뭐 여기까지 보면은 매우 훌륭하게 보입니다. 입지가 좋아 보이고, 자, 건물 감정가에 비해서 현재 임차 내역이 보증금 1억 5천에 420이다. 훌륭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요? 5억에 낙찰 받았다 치고 1회차지만 신권에서 5억에 낙찰 받아서 내가 만약에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0% 받을 수 있다 한번 쳐볼게요.
80%를 받았다 치면은 4억의 대출 나오고 내 돈 1억이 필요하겠죠. 자, 1억의 내 돈과 취득세만 있으면 되는데 보증금으로 1억 5천을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월세 420 받은 돈에서 4억 대출한 돈에서 이자만 내고 나면 나머지 돈은 온전히 제 수익이 되겠죠. 아주 물건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경매 물건을 보면 대박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매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매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이런 물건, 좋은 물건 보면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돈은 얼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수익률이 노출되고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욕심을 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물건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입찰 들어올 거예요. 신건이어도 30명에서 50명 정도 입찰이 들어올 거고요. 낙찰가는 대략 8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8억까지도 입찰을 해도 훌륭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이 월세를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왜냐? 약국 자리니까 특수 업종이 영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회원님들도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어요.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이 상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래서 주변 상가들에 비해서 약국은 얼마나 영업이 잘 되고 이 약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황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판단이세요.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돈은 되지 않아요. 이 물건을 얼마 적어야 될지 토론방도 생겼대요.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7억, 어떤 사람은 7억 5천, 어떤 사람들은 8억, 심지어 저하고 상담하신 분 중엔 현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9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얘기를 드렸어요. 회원님은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는 부경꾼과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엔 1차원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영업 기밀이기도 한데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고차원 경매 한 방법입니다. 고차원 경매는 다시 얘기했지만 장사만 하는 게 고차원 경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거 영업 기밀 자꾸 누설하면 안 되는데 접근법부터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본 경매 물건을 보면은 경매 목적물이 어딘지, 감정가가 얼만지, 그리고 이게 주변 시세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여서 월세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내 수익률이 얼만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니까 얼마 써야 된다,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 써야 된다, 수익률이 이거니까 얼마 써야 된다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물건을 볼 때마다 일반적인 현황도 보지만 도대체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지? 이런 스토리에 집중을 합니다. 소유주분이 왜 경매로 물건을 날리게 됐으며 채권자는 왜 채권 회수를 못해서 본 물건을 경매에 집어넣었을까? 라고 상상이라도 해요. 제가 100%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저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본 물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소유자분은 장땡땡님이시고요. 자, 14년 12월 9일에 일반 매매로 거래가액 4억 5천에 본 물건을 매입을 하셨어요. 자, 14년 12월 9일에 사셨는데 아까 사업자 등록의 약국은 언제였죠? 17년 12월 5일이었어요. 이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에는 뭘 하고 있었지? 소유주가 매입할 당시에 약국을 4억 5천에 샀나? 그렇다면 우리가 9억 쓴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9억에 입찰하기엔 5년의 시간이 지났고 건물의 가치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 메디컬 센터는 그대로 메디컬 센터일 텐데 내가 9억이면 과대평가하나?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14년 12월 9일 날짜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소유자 장경민은 일반 매매로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을까요? 420만 원 월세가 나오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14년 12월 9일과 17년 12월을 생각해보고 로드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반 포털에 나온 지도 검색 서비스의 로드뷰를 이용하면은 시간이 좀 지난 것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는 건 하단에 보이는 21년 6월의 사진입니다. 21년 6월은 자, 약국이 2개가 있고 저희의 목적물도 약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년 12월에 매입을 했으니까 14년 12월 당시의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 14년 10월 사진이 있네요. 14년 10월에 12월에 매입했으니까 10월 사진을 보면 12월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14년 10월의 사진을 보니까 음식점으로 있어요. 국수집으로 있어요. 약국은 하나고 본 건물에 국수집이 있는 곳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볼까요? 14년 10월 다음의 사진이 아쉽게도 15년 사진이 없는데 16년 11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16년 11월 사진을 보니까 소유주가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고 현재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중간의 단계인데 약국이 들어와 있어요. 같은 이름의 약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추하는 건 최소한 소유주가 매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이 약국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그쵸?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일반 음식점이 있던 걸 소유주가 매입을 해서 약국으로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메디컬 센터 의원들이 들어와 있고 약국이 입점해 있고 이렇게 된 이 건물 자체에도 분명히 상가 관리 규약이 있을 거고요. 경업 금지 조항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약국이 있는데 약국으로 업종 전환을 한 걸 봐서는 본 상가의 관리 규약이 뭔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똑똑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음식점을 약국으로 바꾼 건 굉장히 잘한 거죠. 가치를 많이 높인 거죠.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고차원 경매를 하신 분이에요. 그쵸? 일반 음식점으로 월세를 제 생각엔 200 정도밖에 받지 못하던 건물이었을 텐데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400 정도 월세를 받게 이분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킨 거예요. 그쵸? 하지만 현재 세입자 전에 16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16년도에 약국으로 누가 했지? 혹시 주인이 이 건물을 사서 약국으로 주인이 입점시켜서 권리금을 받고 팔았나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수성이 있었고요.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자, 그리고 보다 보니까 14년 12월 9일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매입 당시에 4억 5천에 매입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대출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날짜죠. 자, 그래서 채권 채급은 2억 6,650을 걸어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짜로 19년 7월에 장땡땡 박땡땡님께서 2억 3천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모르겠어요. 이 근저당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매를 신청한 분이 20년 9월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땡땡 박땡땡님 중에 박땡땡님이 설정한 근저당 금액의 정확한 50%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위에 있는 장땡땡 박땡땡님의 근저당은 정확히 50% 설정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추하건데 이건 유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 약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자 약정이 안 되어 있는 근저당이어서 박땡땡님이 경매를 신청하면서는 원금만 정확하게 신청을 한 게 아닌가라고 유추도 되어집니다. 아니라면은 저라면은 경매를 신청하면서 제가 받을 이자까지 다 경매 신청을 했겠죠. 자, 우선은 이런 부분의 특수사항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20년 9월에 경매가 신청됐는데 20년 11월에 누가 가압류를 신청을 해놨어요.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분은 김땡땡님이시고 3억 5,500을 걸어놨습니다. 가압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정되지 않은 소송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인 분들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김땡땡님은 가압류권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본 물건에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장땡땡 소유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유자님 입장에서는 월세가 420만 원 나오는 물건을 날리고 싶을까요? 자, 안정적으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420이 나오는 물건인데 약국인데 약국도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약국을 날리고 싶을까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우리 경매인들 잘 아시는 분들은 현재 이거를 뭐 7억 써야 된다, 9억 써야 된다 얘기하지만 일반인 분들께서는 경매가 나가게 되면 불안하게 되죠. 경매로 나가면 헐값에 나갈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낙찰되면은 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을 놓치게 되는 꼴이니까 일반 매매로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 꼴이 되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에 집중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아, 이 물건의 해결책을 다르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 종합하면 뭐가 되겠죠? 뭔지 몰라도 이 소유자분은 본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사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약국을 입점시켰는지 본인이 오픈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에 일들을 보면 뒤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압류가 걸려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다른 420만 원 월세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르게 돈을 돌리고 사업활동을 하시거나 뭔가의 사업적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안 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유주 분들하고는 일반적인 협의가 수월하다,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사업적인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의 가려운 부분을 풀어드린다면 우리는 일반 물건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우리가 입찰 당일날 얼마에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자분의 채무관계를 정리해주고 소유자분을 만족시켜준다면 서로 간의 접점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런 접근이 가능하느냐? 9억 적는다면서요. 420만 원 월세 나오니까 8억 9억 적는다면서요. 그럼 8억 9억을 적고 낙찰받고 싶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8억 9억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스토리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최초 근저당을 설정했던 새마을금고는 2억 6,600의 근저당이 있지만 현재 새마을금고가 중복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죠. 새마을금고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죠? 새마을금고 이자는 최소한 연체가 됐었을지 모르나 경매 참여할 정도로 연체가 장기간이진 않다는 거예요. 최소 3개월 이상 연체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새마을금고 쪽에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개인정보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산부인과 전법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 전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산부인과에 가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시지만 파란색 옷을 살까요? 빨간색 옷을 살까요? 그러면 힌트를 주시죠. 오늘은 붉은색 놀이 예쁘네요. 뭐 이런 힌트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센스가 좋으신 의사님들은. 비슷한 겁니다. 자, 은행 측에서도 얘기해서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분이 연체 중인지 아닌지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험상 8, 90% 정도는 그 정도 힌트는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금 분할로 상환 중인가요? 이자만 내고 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우린 또 유추해 본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자, 연체가 안 됐다면 본 금액은 채권 최고액은 120%에서 130%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120%를 뺀다면 원금은 대략 2억 2천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대. 원금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균등하게 조금씩 납입해 왔다면 이 금액은 1억일 수도 있고 1억 5천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유주분이 해결해야 되는 금액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소유주분은 또 두 번째 장땡땡님과 박땡땡님의 근저당도 없애줘야겠죠? 이걸로 있을 경매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청구 금액이 온전한 금액인 걸로 봐서는 설정된 이 금액은 실제 원금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요. 자, 그러면 원금은 거의 다 줘야 협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남았죠? 일반 매매로 뜨려면 하자를 다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가압류가 남았죠. 자, 가압류는 김땡땡님이 설정해서 3억 5,500을 걸어놨는데 김땡땡님에 대해서 하고 센스 좋으신 분 벌써 찾았죠? 이름이 독특하니까 찾으셨죠? 뭘 찾았죠? 김땡땡님, 무슨 이해관계자인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아까 봤었던 이 부분이 생각나셔야 돼요. 임차인의 이름과 가압류권자의 이름이 동일하다. 즉, 임차인이 경매가 시작되니까 뭔지 몰라도 헐레벌떡 놀란 거예요. 놀라셔서 가압류를 건 거예요. 자, 이 금액이 1억 5천 보증금만이면은 가압류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 물론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민사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노력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겠는데 3억 5,500이에요.
이거는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동적인 분들은, 실행력이 강한 분들은 찾아가시면 돼요. 임차인분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뭔가 애가 타서 소송의 단계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분하고 한가한 시간에 이게 3억 5,500이 어떤 내역입니까? 이렇게 알아봐도 돼요. 자, 하지만 우리는 가기 전에 좀 더 이 진실에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지? 라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추가 가능한지를 이 자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의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복합적인 고차원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매정보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선 전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가 있고 건물 등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되죠. 자, 건물 등기에서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가 나오게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표시해 주게 되는데요. 소유권의 제한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갑구를 보니까 4번 소유권 이전이 14년 12월 9일 소유자 장경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실거래가액인 4억 5천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신청된 금액이 수원지방법원 임의경매 신청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자, 그 아래 경매 신청 후에 가압류가 됐으니까 가압류 나왔습니다. 자, 가압류가 나왔으면은 가압류에서 뭐를 보면 되느냐? 해당 법원과 가압류 사건 번호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압류 사건의 북부지방법원이고요. 서울 북부고 사건 번호가 20 카단에 23099번이 되겠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단에 23099가 되겠고요. 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이쪽에서 법원 바로 가기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 나오지만 이건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시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 뜨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사건 번호를 알고 이해 관계자의 이름을 알게 되면 여기 사건에 관한 사항들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법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단에 사건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는 소송의 당사자로 생각되는 사람, 즉 소유주나 임차인 중이 사건 당사자니까요. 두 분 중에 아무 이름이나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고요. 카단 사건은 가압류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월 20일에 접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전체 금액은 청구 금액은 3억 5,500이고요. 자, 종국 결과 사건은 11월 26일 날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인용이 된 내용을 간단히 본다면 신청이 됐고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겠죠. 왜냐면 이 가압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은 뭔가에 막는 절차, 다른 행동을 못하게 이런 분쟁이 있을 겁니다 예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속도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속도전을 펼쳐서 소유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까 청구 금액인 3억 5,500에 해당하는 현금 공탁이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담보를 제공을 했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1월 26일 날 신청한 지 6일 만에 결정해서 가압류해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가 된 거죠. 26일에 결정이 되고 촉탁 등기가 바로 발송이 돼요. 등기소에. 자, 이렇게 진행이 된 사건인데요. 자, 본 사건에서 제가 여기까지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 소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본안 소송은 무엇이냐? 그거는 여기에 본다면 관련 사건 내용으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관련 사건이 있으면 여기 표시가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가압류는 소송의 사전 전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관련 사건은 본안 소송인 가능성이 높다. 본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본 사건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안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안다면은 아까 그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건 번호도 똑같이 적게 됩니다. 자, 북부지방법원의 20 가합에
28164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본 사건을 알게 된다면 저희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이 사건 번호를 누르시게 된다면 이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방금 본안 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본 사건을 들어오니까 2020 가합 28164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에 관련된 소송 사건이었네요. 보증금이 1억 5천밖에 안 됐는데 사건의 이름은 임대차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1억 5천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소가가 3억 5천5백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소송을 건 원고가 접수일 11월 20일인데 별로 다툼도 없이 원고 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해서 진행 내용을 한번 보니까 위쪽에 보면 사건의 일반 내용이 나오고 진행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이겼나 하고 진행 내용을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 소장이 접수되고 우편물들이 날아가서 바로바로 다 도달을 하네요. 자, 이걸 보면 우리 경매인들은 또 알 수 있는 게 도달을 했으니까 현 주소지에 피고와 원고, 소유주와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주소지 변경도 안 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건을 송달받고 나서 무변론으로, 그러니까 즉 피고가, 소유주가 변론을 안 했어요. 무변론으로 바로 판결을 해버렸어요. 한쪽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우편물을 법원의 문건을 송달받고 상대 의견서를 받고도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선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결 선고를 원고 승으로, 일부 승도 아니죠. 원고가 주장하는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야, 임대차 보증금인데 왜 이게 1억 5천이 아니고 3억 5천5백이지? 궁금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는 이해관계들을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사건 판례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 해놨어요.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본 사건이 확정된 사건이라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을 해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가려집니다. 가려지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 보면 좋죠. 그럼 우리는 2020 가합의 28164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이름과 해당 법원을 메모한 다음에 다시 포털로 들어가서 이쪽에선 이번에 대법원을 검색하시면 돼요. 대법원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대법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어렵죠? 여러분, 경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한두 번 풀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따라와 볼게요. 자, 대법원 들어가 보시면 대법원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대국민 서비스 좌측 상단에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정보에 가서 보니까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판결문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람 신청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전산이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판결서 사본 신청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리는 판결문을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열람 신청하기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자, 실명 인증을 하게 되면은 실명 열람하기 신청해서 바로 사건 번호를 치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 민사사건이니까 민사로 들어가셔서, 자, 선고일자는 대략적으로 2년 안을 검색하면 되니까 아까 저희 나의 사건 검색을 할 때 이쪽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사건 진행 내용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겠죠? 자, 그럼 판결 선고 기일 21년 1월 28일에서 2주 뒤에는 송달이 되고 난 다음 2주 뒤에는 확정이 되니까 이 전후로 해서 2년을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언제가 정확히 확정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28일 기준에서 우리는 전후 좌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선고일자, 확정일자를 그냥 우리는 이 사건에서 2년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법원명 선택을 해주시고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 가합의 28164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문의 주문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기로 돈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1,000원을 결제하시면 이 사건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짠!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저희가 열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출력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에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겠죠? 자, 판결문을 보니까 자, 원고로부터 이 건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5천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억 500 및 이에 대해서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2억 500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판결문이 확정된 날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항인지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청구 취지를 보면 되는데 청구 취지를 보니까요. 피고는, 즉 소유주는 14년 12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 가니까 피고는 종전 소외 C에게 제3자가 등장합니다.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상가를 일반 매매로 사서 제3자에게 먼저 임대를 줬던 거예요. 이 제3자가 위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대요. 아, 궁금증이 좀 해소됐어요. 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그리고 소유주도 아니라 제3자였던 거예요. 제3자가 개설 운영하다가 17년 11월 28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금 2억 500을 받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제3자가 약국을 개설을 했고요. 현재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날 2억 500 받고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승계를 해준 거예요. 자, 승계를 해줬고 원고는 제3자의 임대차를 승계하여, 신규 계약이 아닙니다. 전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승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 임대차 기간은 60개월로 계약을 했고요. 임대료는 470만 원으로 하기로 했대요. 우린 420으로 알고 있었는데 470에 했습니다. 자, 그럼 420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네요. 단 20년 8월 31일까지는 420으로 할인한다. 오, 420만 원 월세 받는 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둘간의 계약이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이 판결문을 보니까 470이래요. 물건이 진짜 알짜네요. 약국으로 업종 변경을 하니까 이렇게 상가 가치가 높아졌네요. 470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원고는 소송을 시작한 사람,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했고 소유주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줘야 맞겠지만 전 임차인한테 주던 권리금을 왜 돌려줘야 되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이 스토리를 쫙 읽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3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바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유주는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유 없이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가 별다른 변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을 확정해버린 거예요. 전 소유주한테 주기로 줬던 2억 500만 원, 그리고 원래 이번에 임대차 계약해서 내가 받을 수 있던 2억 4천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인 2억 500만 원을 야, 소유주 네가 방해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상쾌해요. 궁금했던 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했던 것들을 이 자료만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한 30분 검색? 이런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남의 사건 보니까 재밌죠? 이 얘기는 좀 빼자. 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니까 스토리가 다 짜여졌어요. 자, 소유주는 14년 12월 9일에 4억 5천에 매입한 건 맞고요. 현재 임차인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있었고 아까 우리 로드뷰에서 확인을 했죠? 로드뷰 보니까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임차인이 약국으로 개설을 한 거예요. 개설을 하고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2억 500을 받고 빠진 겁니다. 그 현재 임차인은 420이 아니라 470에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몇 월 며칠까지는 420으로 50만 원 할인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계약서 특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유주 입장에서 본 물건 470 나오는 물건을 날릴 거냐? 날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주분을 찾아가서 우리 지금까지 검색하면서 모았던 걸 총 망라해 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새마을금고 최대 2억 2천, 적게는 1억일 수 있지만, 그리고 장기룡 박혜준 2억 3천, 두 개 하면은 4억 5천 갚아주면 되겠죠. 4억 5천 갚아주고 현재 임차인이 원하는 건 뭐죠? 3억 5천
이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을 더 많이 받고 빠져나가길 바라고 있겠죠. 확정 판결은 있지만 임차인하고는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분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분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시는데 그 보증금을 제가 인수를 해드리고 당신이 권리금을 받고 빠져나가는데 제가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3억 5,500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도 있구나 라고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협상에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본 물건은 2억 2천, 2억 3천 합쳐서 4억 5천에 보증금을 1억 5천 떠안기만 한다면, 즉 4억 5천에 1억 5천을 더했으니까 6억이 들어가는 건데 1억 5천을 제가 떠안는 거니까 돈은 없어도 되겠죠. 4억 5천만 갚아주고 가압류만 해지하기로 합의만 된다면 1억 5천은 보증금으로 떠안는다면 저는 4억 5천에 본 물건을 일반 매매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억 5천도 떠안았으니까 6억이죠. 6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유주분께 아래에 있는 확정 판결 받은 금액부터 해서 아래에 있는 복잡한 거를 내가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해결 다 해드리고 소유자분도 섭섭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움직인다면 본 물건이 욕심나서 움직였다면 저는 한 6억 5천만 원 정도 6억에서 6억 5천 그리고 제가 집중을 한다 그러면 협상 대상자들을 상대로 아까 새마을금고도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임차인을 상대로도 조금 더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 채권자들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6억 이하로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경꾼 주장대로라면 본 물건의 접근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습니까? 이 물건 좋아요. 420인 줄 알았던 월세가 자세히 조사하니까 470이에요. 너무 좋아요. 9억, 10억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하던 여러분들을 경매 입찰을 하지 않아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거잖아요. 즉, 고차원 경매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경매는 부경꾼이 얘기하고 있죠.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취득의 한 방법일 뿐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최후의 수단 전에 다른 방법이 있고 채권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본 경매는 취하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을 정리시킬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굉장히 영상이 길게 됐는데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이 사건 해결의 고차원 경매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방법이 최소 5개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좋다면은 훨씬 저렴하게도 본 사건을 마감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찰을 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고차원 경매를 하셔라 이런 어려운 절차를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너무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는 마셔라. 대한민국에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여러분들은 수익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경매 문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다방면으로 다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떤 분들께는 큰 기회로 다가올 거고 어떤 분들께는 좌절하게 만드는 경매는 이래서 힘들구나 라는 좌절감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부경꾼이 주장하는 고차원 경매를 하게 된다면 위험성이 없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매로 9억에 낙찰받았다 칠게요. 운 좋게 8억에 낙찰받았다 칠게요. 본 사건에 8억에 운 좋게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메디컬 센터에서 처방전을 많이 내주는 병원이 딴 데로 이전해버린다면 어쩌실 거예요? 다른 상가보다 2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병원이 딴 데로 이전해버렸다. 여러분들 어떤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차원 경매의 기본은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현재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부동산을 고차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채널 보시는 분들은 부경꾼이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신다면 매우 안전한 경매, 고수익의 경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개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이거 다 가르쳐드리면은 오늘 날 새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부경꾼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